이 자리를 이렇게 정리한 건 저는 뭐 짧게 하고 내려갈 건데 앞으로 발표하신 학자분들이 서서하시기는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기조 강연을 맡기로 했는데 사실은 저도 기조 강연을 말하자면 속된 말로 짬밥이 안 된다고 할까요? 지금 전부 그 도교 전공자 이런 분들이 하시는데 제가 뭐 철학계에 몸을 담았다고 해서 도교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기조 강연을 한다는 것이 이게 바람직한 일일까? 그래서 고민을 했더니 요번에 새로 이사로 모신 김창규 교수님, 다음에 발표하신 김창규 교수님이 기조 강연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글 안 쓰셔도 되고 그냥 대충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사를 잘 모셨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아주 좀 마음 편하게 올라왔습니다. 기조 강연이라고 하기보다는 봉우 선생님을 기리는 이 행사의 의미, 그리고 우리 단학회 연정원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봉우 선생님의 그 계승을 어떤 시각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를 제가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말씀하셨지만 봉우 선생님이 오신 것은 정말 일대의 저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기원이라는 말을 쓰지요. 불기라는 것도 있고 서기도 있고 대개 어떤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연호가 바뀝니다. 근데 저는 봉우 권태훈 어르신이 오셔서 이 사회의 어떤 새로운 어떤 분위기를 진작시킨 것은 새로운 기원을 이루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의 분위기와 봉우 선생님의 어떤 선도소설 단이라는 소설이 나온 그 뒤의 분위기는 완전히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한 개인으로서도 자긍심이 없는 사람이 제대로 세상에서 역할을 하기는 힘듭니다. 우리 민족이 자긍심을 되찾은 것이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참으로 아픈 역사를 치렀죠.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일제강점기 때 한 짓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고치기보다는 우리 민족은 냄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냥 자꾸 낮추는, 그리고 그 뒤에 민족상잔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자긍심이 꽃필 도리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에 대한 어떤 반성과 이 되돌아보니 제대로 될 수가 없었던 긴 세월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래도 뭔가 용을 쓰셔서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보려는, 경제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그런 용트림은 있었지만 정신적으로 우리를 자긍심을 심어주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때 선도설 단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봉우 선생님은 계셨고 계속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오셨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선도소설 단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때 100만 부 이상이 나간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젊은이들은 그거 한번 안 본 사람이 거의 드물 정도로 정말 태풍이 불었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사의 어떤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세상에 나와서 어떤 역사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친 일은 별로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알게 모르게 우리 나라의 그 발전 과정과 역사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영향을 끼친 일이 있었던가 하는 그런 반성이 아니라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그래도 그냥 역사에 이렇게 이름이 자취해 나왔다고 누가 타임캡슐에 올라갔다고 했는데 그거는 아마 숭례문 상냥문 쓴 것이 아마 올라갔다고 합니다. 숭례문이 불타고 나서 다시 진다고 하길래 국보 제1호 상냥문을 쓰라고 하길래 얼른 사용하지 않고 썼더니 그건 타임캡슐에 들어갔으니까 교수님이 이미 역사에 기록됐어요. 그러길래 그래?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민족의 어떤 행보에 정말로 선도설 단이 나온 것은 굉장히 저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참 의도치 않게 일어났던 일이었죠. 송순현 사장이 지금 얘기했듯이 대학교 철학과 서울대 철학교 동기입니다. 근데 출판사를 열어서 책을 여러 권 냈는데 인도 요기 자서전도 내고 그랬길래 제가 갔다가 이런 현찮은 얘기 가지고 내냐, 우리나라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신나는 얘기, 재미난 얘기가 많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책을 쓰라고 붙잡는 바람에
내가 철학과 교수 간판 달고 그런 책 쓰기는 힘들어. 자꾸 뺐더니 어떻게나 저한테 조르는지 거기다 좀 괘씸한 말까지 들었죠. 남약물로 쓰면 아주 잘 팔릴 것 같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친구가 그러니까 힘이 들어서 어르신한테 전화를 드렸던 거죠. 제가 참 저 밖에서 어르신한테 들은 얘기를 좀 했더니 책을 쓰라고 하니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지금도 그 어르신의 말씀이 귀에 선합니다. 나한테 데리고 오게. 그리고 뭐라고 하셨느냐? 제가 기억이 나요. 대왕조님한테 혼이 나더라도 이제는 입 닫고 못 살겠어. 내가 이제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셨어요. 참 대왕조님을 참 끔찍히 이렇게 받드셨는데 그만큼 또 친근하게 대하시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어르신께서는 대왕조님을 늘 모시면서도 그렇게 혼나는 일이 있어도 나중에는 어떤 얘기까지 제가 들었느냐. 당신 같으면 이런 세상에 오는데 입 닫고 계시라고 하겠어. 당신 같으면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높이 받으시면서도 늘 옆에 모시는 어떤 친근한 어른을 모시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들었던 건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죠. 제가 기억하기는 그 어른이 86세인가 그 세배를 갔더니 그러셨습니다. 올해가 내가 죽는 해요.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설날에. 그랬더니 아니 운이 그렇다고 그러면서 웃으시면서 하신 얘기예요. 이 올해를 남기면 10년은 더 살 거예요. 그러셨어요. 바로 이제 세배 자리에서 들은 얘기죠. 근데 그 1년을 남겨놓고 그 고해의 한 달을 남겨놓고 사흘간 혼수 상태에 들어가셨어요. 돌아가실 뻔했죠. 그때 극약을 드셨죠.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자금사라고 하는 사령약에 쓰는 약을 독하게 타는 것을 들으시고 완전히 그냥 다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사흘간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때 제 아버지가 간병을 하셨는데 사흘 만에 눈을 뜨셨대요. 아버지가 이제 혼자 계셨죠. 그랬더니 엄청 혼났어 그러시더래요. 그거는 늘 대왕조님을 가까이 모시는 그런 마음으로 가까이 모시니까 엄청 혼났어. 입 함부로 놀렸다고. 그런데 당신 같으면 이런 좋은 일을 그래 그 입 닫고 계실 건가? 나오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걸 보면은 대왕조님에 대해서 끔찍한 어떤 존경심과 아울러서 그렇게 늘 가까운 어른을 모시듯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셨던 분인 것을 제가 알겠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저는 좀 달라졌다고 봅니다. 우리가 요 조그만 한반도에 묻혀있는 그런 민족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자긍심을 그냥 터무니없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또 전거를 제시하시고 그 어른께서 직접 만주와 이 일대를 쭉 도르셨습니다. 실제로 도르셨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도르셨고 거기서 보고 듣고 정말 만주 일대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느꼈던 연개소문의 일화라든가 정말 그쪽에 얼마나 우리 민족의 자취가 고구려의 자취라는 이런 것들이 뿌리 깊이 남아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신 생생한 체험담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해주셔서 정말로 이것이 호황되게 그냥 국뽕 같은 얘기가 아니로구나 하는 느낌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때를 기점으로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 중대한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자긍심이 생겼다는 것은 앞으로 역사를 밀고 나가는 새로운 추동력을 얻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자긍심을 바탕으로 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립합니다. 그리고 그 자긍심을 바탕으로 해서 그 자긍심, 민족이 과거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민족이 정말로 세계에 떨치는 민족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들은 것만 해도 굉장히 많죠. 쭉 우리 민족을 얘기하시고 그래서 저는 천성이 철학과 체질은 늘 물음표를 붙이는 게 기본입니다. 그냥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감탄하기보다는 언제나 정말 그렇습니까? 하고 묻는 게 버릇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버릇을 못 버리죠.
그 어르신이 쭉 얘기를 하시고 그러실 때 저는 참 버릇없이 어르신한테 물었더니 우리 민족의 빛나는 미래를 자꾸 얘기하시길래 제가 여쭙죠. 그걸 어떻게 아세요? 참 버릇없죠.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그때 그 기억이 선합니다. 참 어르신도 좀 녀석이 참 버릇없다고 생각하셨을 테죠. 그러시 픽 웃으시더라고요. 픽 웃으시더니 봤어 그러시더라고요. 봤어. 봤다는 게 제가 납득이 잘 되나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랬더니 공부를 하면은 그런 때가 있어. 그러면서 영화 필름이 지나가듯이 그때 아마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은 아마 그 어르신께서 아주 자랑스럽게 막 하려면은 아주 또렷하게 봤다고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약간 낡은 영화 필름 지나가듯이 봤어 그러셨어요. 모르겠어요. 왜 그러셨는지. 옛날에 저희 세대는 알죠. 시네마스코프의 필름, 이 빗물 좀 흐르는 필름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제가 그때 이야기는 봤어 하면서 얘기하신 것은 필름이 지나가듯 보셨기 때문에 연도가 표기 안 됩니다. 그렇죠? 요건 몇 년도 사건이라고 밑에 적혀 있지 않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앞뒤는 보시고 쭉 보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얘기하신 얘기가 몇 가지가 있죠. 뭐 남의 나라와 관련된 얘기는 하나 빼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 소련이 쪼개지는 거야. 우리가 통일을 맞는데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소련이 쪼개지는 것이다. 그때는 그 얘기는 제가 듣기 전 훨씬 10여 년 전에 하셨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인 소련이 쪼개질 것 같다는 얘기는 어느 누구도 한 사람 있었습니다. 해운거설 한 분이 하셨죠. 해운거설하고도 하는 분도 굉장히 예언에 아주 케네디 암살도 예언한 유명한 거사님이 있습니다. 그분도 하셨던 얘기입니다. 소련 쪼개진다는 얘기는. 어쨌든 간에 그때 그런 얘기 듣고 우리 민족이 세계를 떨친다고 계속 강조하시면서 저한테도 공부해라 하셨어요. 그 공부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단학 어떤 조식 수련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 전공 공부도 하면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때가 되면 자네들이 활약할 시대가 온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어르신의 관념으로 말씀하셨어요. 중흥조 역할로 기록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중흥조라는 게 뭐죠? 어떤 가문이 쭉 흘러가면서 그 가문의 어떤 새로운 전기를 이루는 사람을 중흥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흥조로 이름을 떨칠 시기가 온다. 그러니까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면서 계속 격려를 하셨어요. 그 채찍질도 하시고. 저는 굉장히 그때 어른께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리 저만 들은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지금 잠깐 이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수도 없이 강연을 하시면서 선도설 단위 팔려나가고 나니까 그때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떠들썩해서 여성지에서도 인터뷰와 제가 알기로는 그 단 나가고서 하루에 잠을 몇 시간도 못 주무신 게 몇 달이라고 제가 기억을 해요. 그 집안 식구들이 원망을 들었을 정도입니다. 저는 저렇게 하다 돌아가시겠다. 그런데 어르신이 뭐라고 했냐? 내가 임년제지. 내가 이거 감당해야지. 그러면서 누가 오더라도 그렇게 맞으셔서 다 얘기해 주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간에 저한테 얘기하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과거의 얘기와 아울러서 미래의 어떤 찬란한 우리 민족의 장래를 얘기하시면서 우리 민족들에게 어떤 큰 자긍심 그리고 희망을 불어준 새로운 전기니까 이건 크게 얘기하면 새로운 기원이다라고 저는 말해도 좋다. 자신합니다. 그때 저는 여쭙죠. 또 묻는 버릇. 그래서 하도 우리나라가 세계에 떨친다고 그런 민족이 될 거라고 하시길래 제가 아마 그렇게 물은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국경이 넓어지나요? 아니 영토가 확장되나요?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아마 그때 75년도라고 기억을 해요. 그랬더니 그때도 또 웃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국경 개념이 아닐 거야. 제가 아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왜 정확하게 기억하느냐? 그때 75세 전후였을 거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어르신 얘기를 제가 당장 그 당시에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대학원 시절입니다. 그 젊은 제가
그때는 국경 개념이 아닐 거야 하는 이 얘기를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들었기 때문에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국경 개념이 아닐 거야 하는 얘기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때 75년 대학원 다닐 때 그걸 기억을 못했습니다. 아니 기억을 못한 게 아니라 얼핏 쉽게 이해가 안 됐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리에 남아 있었죠. 그리고 나서 요즘에 와서야 그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이런 얘기 아니셨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오는 게 한류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 한국이 어디 붙었나를 아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미국에 그렇게 미국이 참전하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한국 전쟁은 기억했어요. 한국을 가장 널리 알린 게 얼마 전까지만 박찬호라는 야구 선수 때문에 한국을 알게 됐다는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절입니다. 그 이전 그때는 75년도에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국 모르는 세계인이 별로 없을 정도라고도 말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 아마 단군 이래로 이렇게 우리 민족이 세계에 떨친 역사가 없죠. 그 당시 75년 그때 저한테 그때는 국경 개념이 아닐 거야 하시면서 우리 민족의 빛나는 앞날을 얘기하셨다는 거 저는 가감 없이 우리가 어떤 그 환상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나 가감 없이 제가 들었던 사실만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제가 들었던 사실입니다. 저는 쉽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어른이 이 얘기했다는 걸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뭔가 우리 민족의 빛나는 앞날에 대한 정말 큰 자긍심과 희망을 줬다는 거 저는 분명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기점이 되었기 때문에 또 이런 한류가 이 세계에 널리 퍼지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앞뒤가 원인과 결과가 꼭 이것이 원인이고 이것이 결과라고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고 이것이 결과가 되고 이것이 또 거꾸로 원인이 되고 이것이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 하셨던 그 얘기들이 어떤 힘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 한류를 일으키는 밑거름이 되고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어른의 정신을 기리고 발전시키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는 이 한국단학회 연정원을 맡을 때도 상당히 망설임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던 것 때문에 그걸 그대로 정말 뒤가 없이 만든다는 건 자식 활동이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처음에 맡았는데 맡으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어르신한테 입은 은덕이 깊고 또 그 어르신이 이렇게 한국 역사와 민족의 미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큰 어떤 전기를 이루셨던 그 어른의 그 일을 이어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사말 썼던 원고 중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용에 나오죠. 가장 큰 효도라는 건 뭐냐? 윗대의 일을 잘 계승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효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스승이라고 하지만 어버이 모시는 것과 저는 도리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르신이 꿈꿨던 그런 미래를 우리가 당기는데 앞장을 서고 힘이 되고 또 믿고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래가 이러니까 확정됐으니까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 된다. 저는 그런 미래라면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 미래를 가져오는 주역으로서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 없이 그냥 그런 미래가 온다. 그 기다려서 과일이나 따먹자. 그런 미래 별로 좋은 미래가 아닙니다. 저는 언제나 늘 생각하기를 그런 미래, 그 어른이 꿈꿨던 그 미래가 오는데 우리가 힘이 되고 주체가 되고 더 그 미래를 실현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한국단학회 연정원은 그런 단체가 되어 나가려고 적어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민족과 민족 국가의 어떤 발전, 미래에 대한 큰 기여라면은 또 하나 이 어르신의 중요한 업적이 있습니다. 한국 선도라고 할까요? 조식 수련법에
하나의 새로운 전기를 이루신 분이 바로 또 보모 어르신입니다. 조식수련이라 하고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 단학이란 말이 지금 일반적인 용어로 단학이라고 해서 뭐 단학선언도 있고 뭐 이런 일반적인 용어가 되게 된 것 자체가 선도소의 단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단학수련이라는 것이 일반인들의 수련법이 된 그 전기가 바로 보모 어르신이 만드는 거죠. 그 전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보모 어르신은 그 단학수련에 아주 가장 종요로운데 가장 결정적인 또 기여를 하셨습니다. 여기 뭐 그 도교라든지 선도를 연구하신 분이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얘기지만 어쨌든 간에 단학이라는 것은 금단이라는 일부의 단약을 만드는 데서부터 시작했고 그것을 내단이라는 데로 전환했기 때문에 모든 비유들이 금단 만드는 것에 기초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단학수련도 금단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튼튼한 화로를 구비해야 되지 않으면 화로가 깨집니다. 화로와 약재, 좋은 약재,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속적으로 아주 섬세하게 하는 불때기. 요 세 가지 요소가 단학수련의 기본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선도의 기본입니다. 화로와 약재와 불때기. 그런데 이 어르신은 이 세 분야에 대해서 각각 정말로 큰 어떤 기여를 하셨고 단단한 초석을 놓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화로를 만드는 데 기본이 되는 그런데 굉장한 중요한 이론을 제시하셨어요. 가장 기본적으로야 저 홈페이지에 제가 애써서 하나 만드는 것이 도인법입니다. 그 공부하던 분들이 행해왔던 기초적인 도인법을 전하셔서 지금 어떤 분이 전한 도인법보다도 가장 완비되어 있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인법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직 우리가 계승하지 못한 것들이 많죠. 화랑채술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분야의 어떤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는 그 화로를 튼튼하게 하는 데 대한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이론을 깔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화로와 약재를 겸하는 얘기인데 조식수련을 통해서 좋은 기를 모으고 그래서 약재를 마련한 것인데 화로와 약재 마련하는데 또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기여를 하셨습니다. 아마 이 어른처럼 많은 비방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전한 분이 별로 근세에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촬영약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한 뭐 약을 만들다 그 사경을 헤매시게 했던 그 촬영약 만드는 약이 자금사라는 약인데 자금사 재련법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귀한 약재의 법제법을 전하시고 어떤 의술을 베푸셔서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도모하게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하셨습니다. 이거 정말 서양의학으로 그냥 헛소리라고 하는 사람들을 저는 참 싫어합니다. 제가 직접적인 수혜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다리를 분질러서 평생을 다리가 2cm 정도 짧아서 짤록짤록하고 굉장히 그 어른 배웠을 무렵에 75년대는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로 올라갈 때 힘들었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시큰하면 못 걸었어요. 그래서 어르신한테 아유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이렇게 아마 큰일인데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말씀하시 불이 먹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있는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불이 먹어 그래서 불이를 어떻게 먹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법 재는 게 있는데 아마 그게 부러진 뒤에 오래 지나고 이상이 와서 완치는 안 될 거야. 그런데 아픈 건 없을 기다 그러시면서 뿌리가루를 새카만 가루를 주시는데 모래 같아요. 그리고 그걸 뭐 호두기름에다 볶아가지고 먹으라고 그래서 마이신 캡슐에 넣어가지고 묵직하죠. 묵직한 구리가루를 제가 두세 달 먹었나요?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저 나중에 봤더니 연정원 회원들도 그 얘기 모르더라고요. 저한테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먹으니까 어떻게 먹느냐. 배사물에 먹어야 된다 그러셨어요. 배사물. 사물탕을 배로 끓여가지고 그거에 하나에다 마이신 캡슐 정도 하나를 먹었어요. 근데 다른 분들에게는 그 얘기를 안 하셨든지 굴이 먹는데 배삼을 먹어야 된다는 걸 아마 저만 나중에 알고 들은 분들이 놀라던데 하여튼 그래 제가 구리를 마이신 캡슐 해가지고 한 두세 달 먹었는데 그 뒤로 한 30, 40년을 아픈 줄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화로라든지 몸을 다스리는 귀중한 약재 처방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하셨고, 이것이 암암리에 지금도 널리 우리 건강을 도모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조식술을 하면서 우리 몸의 기혈이 맑아져서 좋은 약재가 마련된다는 건 또 말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불떼기, 가장 중요한 기여는 불떼기 호흡법이죠. 불떼기는 호흡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호흡법의 이론이라는 것은 저도 이제 도교 전적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만 휘황찬란하고 비유가 많아서 이게 뭔 소린지 모를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북창의 용어결에 욕득장생이라가 반치여절자 장생을 꿈꾸다가 요절한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가 북창 선생의 용어결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어른께서 가장 쉽게 얘기하면서 연정 16법이라는 것으로 요약을 딱 해서 하여튼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래되어 있던 어떤 도교 전쟁에도 그렇게 쉽게 우리 조식법을 설명해 준 법은 없었습니다. 연정 16법이라는 것 딱 일봉요에게 정리하셔서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또 굉장히 중요한 이분의 참 우리에게 새 물꼬를 열어주신 기여라고 저는 봅니다. 이 연정 16법의 바탕을 할 때 정말로 많은 장애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적어도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수련법으로서 조식법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딴 데도 있었을 텐데 대종교에도 여러 가지 삼법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로 대종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셨으니까 아마도 비슷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뚜렷하게 연정 16법이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셔서 주셨다는 것, 이것도 굉장한 저는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조식 수련이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 일반인들의 수행법으로 자리를 잡게 한 첫걸음을 띄워놓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이번에 학술대 전문 학자님 분들을 모시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세밀한 부분이 밝혀지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연정원이 앞으로 이분의 정신을 이어서 이 조식법을 전 국민의 수행법으로 확산시켜 나가는데 토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러한 어르신의 어떤 가르침을 이어받는 연정원을 맡으면서 저 나름대로 몇 가지 이 어르신의 정신에 바탕을 해서 우리 연정원이 나아갈 몇 가지 원칙을 여러 자리에서 제가 거의 선언을 하듯이 했습니다. 우리 연정원은 삿되지 않게 한 걸음 한 걸음 차분하게 몸과 마음을 가꾸어 나가는 수행법을 이어나가는 단체가 될 것이다. 이 어른이 기여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대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금도 알려지는 대왕조님을 모시는 어떤 종교적인 측면이 있고 어떤 우리 역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우리 연정원에서 중요하지만은 대종교 쪽에 저는 맡기려고 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부분은 대종교 쪽에서 맡아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는 수양단체로 가겠다는 그런 비슷한 선언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종교까지 한다는 건 여러 가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 국조 어르신을 모시는 그 대종교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그 부분을 맡아주시고 우리가 옆에 도와주고 그 대신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어르신이 했던 것처럼 늘 높이 받드는 반면에 또 친근하게 우리 대왕조님을 옆에 모시는 그런 마음 자세를 우리는 가져나가도록 하자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서 의식을 가끔가다 이제 개천절과 행사를 할 때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렇게 높이 모시는 그 어리지만 우리가 왜 조상을 신화로 자꾸 돌리면서 그 대왕조를 그렇게 멀리하고 신화로 돌리는 그런 것을 왜 우리 민족이 스스로 합니까? 저는 거기 반대입니다. 구약 성서가 역사와 안 맞다고 누가 시비하는 분이 있었습니까? 유태인들이 그 구약 성서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수천 년을 버텨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애써서 그걸 신화로 돌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조상에 대한 어떤 뿌리, 그 분을 숭앙하는 마음을 우리 일상 성 속에서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할아버지
이렇게 대황조짐을 가까이 모시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그 연정원 회원들을 가지기는 그런 자세 속에서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의 정신을 저는 이으면서 첫 번째 연정원은 몇 가지 원칙을 지켜나간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모든 조식수행, 단학수련, 그것의 첫 번째 전제는 도덕성이다. 빨리 효과를 봐서 무슨 조그만 잔재주 하나 얻어가지고 뭐 세상에 뭐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망 버리고 정말 참 사람이 되는, 참된 사람이 되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나와 세상을 옳게 만들고 좋게 만드는 그런 인간이 되는 그 도덕성을 뿌리로 해야 된다. 첫 번째가 저는 도덕성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걸 버리면은 자칫하면은 이 호흡 수련, 조식 수련에서 요괴가 나옵니다. 요괴 만드는 수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 이 어르신이 늘 강조한 것이 자연성입니다. 자연성. 연정 16법이라든지 그런데 쭉 한번 보세요. 얼마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뭐 계속 강조하시고 제가 계속 뵐 때도 자연스러워야 된다. 억지로 하지 말아라. 늘 당부하신 겁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빠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억지스럽게 하는 어떤 조식수련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적어도 연정원의 기본은 자연성에 바탕을 둔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일상성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똑 들어가서 집중해서 하는 그 수련에 그치지 말고 우리 삶 전체 속에서 호흡이라는 것이 어떤 뿌리가, 수행의 뿌리가 되는 그 일상성을 유지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어르신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수련보다는 호흡이 훨씬 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정착하기가 쉽고 할 수가 있는 수행이야. 그러니까 뭘 막 집중해서 하는 그거 말고도 꾸준히 이 삶 속에서 호흡을 다듬어가는 수행이 되어나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밀밀면면이라는 얘기를 해서 저는 그것을 세부적인 규칙으로 들어가면 규칙성과 안정성을, 규칙성, 들숨과 날숨이 고르게 하시는, 그리고 아주 처음과 끝이 일관되게 나가는 안정성과 엄밀성, 이 두 가지를 첨가한다면은 이 어른의 조식 수련법을 이어나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잔재를 피울 생각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것이 바탕이 될 때 이것이 위태롭지 않은 수행법이 되고 모든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수행법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저 연정원은 그 어르신의 정신을 이 두 측면에서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전문적인 아주 훌륭한 학자분들 또 논문 수상한 분들이 발표를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분야까지 나가지 못합니다. 나가지 못하니까 적어도 연정원이 이 어르신의 정신을 이렇게 계승하려고 하고 앞으로 또 이런 정신 아래서 움직여 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기조 발제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